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이 2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뜬금포 단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비판에 대한 답변일까요? 오늘 최고위에서 이 대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저의 단식 때문에 어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셨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는데 그 고통에 그 절망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다.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아침 9시 33분에 아까 제가 정확히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시기를 보니까 9시 33분이에요. 그때 다시 천막 이 장소로 이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출퇴근 단식을 하는 겁니다. 뭐 그게 단식으로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걸어올 때는 제법 활기 있게 걸어왔는데 마이크를 잡고는 좀 힘없는 목소리를 내요. 뭐 어떻든 본인은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바꾸놓고 말하면요. 이재명 당대표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네. 모든 걸 다 해왔습니다. 방탄조끼도 입을 만큼 입었고 네.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의 의기장을 놓을 만큼 놓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부분 단 하나도 통과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야당 대표로서 딴지를 걸 만큼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뜬금포 단식이다. 거의 어제 언론들 중에 3분의 2 정도가 그 뜬금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좀 뜬금포라면 그 야구 선수가 평소 홈런 못 치는 선수가 홈런도 잘 못 치는 선수가 예. 느닷없이 홈런을 하나씩 친 건데 이거 뭐 홈런 쳐서 뜬금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느닷없는 단식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탄 단식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실제 이 검찰 수사를 피할 계획이다 혹은 이 영장을 치면 그 국회에서 뭐 본인은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2차례나 했는데 한 번은 이 교섭단체 대표인실에서 얘기를 했고 한 번은 검찰 출두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 이제 부결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이 부결을 하는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단식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 정치를 평론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정치 전문가들에게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결국은 구속을 피하려 하는 이 방법 아니냐. 방탄 단식이다. 뭔가 하면 바꿔 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구속이다. 구속만은 피해야 된다. 출석 전에 영장 청구되는 것을 막는다면 구속은 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대로 예. 간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봤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 출석이 지나고 나면 곧장 국정감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그 불구속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 예컨대 대장동 같으면요 기록만 200건이 넘습니다. 네. 대장동 하나만 위례 신도시 성남 FC 사건을 빼고 대장동 하나만 기록이 200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 검토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요합니다. 거기다가 백현동도 뭐 거의 기록이 그 50건은 훨씬 넘고 100건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모든 사건들이 다 그래요. 이러니까 기록이 얼마 되지 않는 공직선거법 사건,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도 예. 정인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놓고 지금 정인 신문을 아직 3분의 1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이 내년 총선까지 갈지 혹은
그 전에 1심 선고가 나야 되는데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이게 바로 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만약 불구속으로만 된다면 대장동, 백인동 사건, 성남FC 사건 할 것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기소 사건은 대부분 다음 대선까지 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위한 거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이번에 그랬잖아요. 서울중앙지검의 그 언론에서는 수사 관계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로는 적어도 차장선입니다.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으면 뭔가 하면 지금까지 기록을 보완을 해서 뭐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한 다음에 영장을 신고하겠다. 단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차장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서울중앙지검은 이제 지금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지검에 그걸 받아올지 안 받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백인동 사건 대학이 위정교사 부분이 있거든요. 위정교사 부분은 딴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때 이 검사를 사칭했다 했을 때 그때 그 김병량이라는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가 A 모씨인데 이 A 모씨가 이번에 백인동 사건의 이 로비스트였던 김인섭 씨의 최측근입니다. 네. 근데 이 A 모씨에게 그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좀 증언을 해달라. 검찰은 그걸 나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증언인가 하면, 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재명 그 대표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그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재판에 있는데 그 위증을 좀 해달라. 검찰은 위증이라고 보고 검찰의 입장인 거죠. 네. 본인은 나는 그냥 증언을 좀 해달라 이 얘기만 예. 했다 이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위증교사를 딱 짜가지고 이번에 백인동 사건에 소환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이미 미리 진술할 부분을 30장을 딱 만들어서 기자들에게도 배포를 하고 검찰에 그걸 딱 내고 나서 질문한 거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도로입니다. 그거 계속 넘어갔는데 그걸 딱 내민 겁니다. 그 30장에 없는 내용, 위증교사 부분을. 네. 쉽게 말하면 이건 하나의 사법방해니까 굉장히 중범죄니까 별도로 처리를 하겠다. 이 의사를 검찰이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도 지금 천준호 그리고 박찬대 두 의원을 불렀잖아요. 천준호는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국회의원입니다. 뭔가 하면 이화영 재판에 또 증거인멸교사 혹은 위증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기보다는요. 검찰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구속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배임 대학이 혹은 뇌물 대학이 이제 위증교사 이 부분이 붙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가결이 돼서 넘어가면요. 네. 이 영장 담당 판사가 이 영장을 기각시킬 사유가 명분이 없다. 사유를 예. 찾을 수 있을까? 예. 우리가 보기로는 이 제1야당의 대표가 구속이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그것도 이 정치범이 아니고 잡범 성격으로 구속이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 뭐 뜬금포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좀 이 대표를 자극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한마디를 얹었더라고요. 자, 뭐 일단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재명 누가 자신에게 무난 인사 오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노림수다. 선거 앞두고 공천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해도 윤 대통령 이념 강조도 국민들 관심 없다. 예, 국민들은 경제 문제, 서민들은 먹을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있고 힘들지 관심 없다.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두 분의 얘기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세요? 김종인
이 위원장이 네. 모처럼 정확한 의견을 표시했지 네. 않느냐. 예. 솔직히 이 김 위원장 말씀대로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단식을 하냐 안 하냐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언제 어떻게 구속이 되느냐. 네. 아니, 그 문제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잘 압니다. 이미 그 8월 말에 들어오라는 것을 거절을 했고, 그리고 지금 9월 4일 들어오라. 소환 조사를 받아라. 네네. 이걸 못 가겠다 이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오전만 받겠다. 뭐 이거 어떻게 11일부터 15일까지 가겠다 이러다가 네네. 검찰이 전혀 이번에는 협상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네. 이 두 분을 만약에 연속해서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는데 특별한 뚜렷한 사정 없이 가령 뭐 병원에 입원을 해달라든가 이런 뚜렷한 사정 없이 네. 계속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가 네.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갑자기 아까 나온 뉴스가 그럼 4일날 가겠다. 그러니까요. 4일날 가는 대신에 내가 오후 일정이 있으니까 오전만 받겠다? 피치 못할 일정이 있으니까 오전에 2시간만 밖에 해다오 이러니까 검찰이 그건 거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협상은 없다. 이 쉽게 말하면 개인 비리로 지금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단식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검찰이 시계는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로 본인이 구속이에요. 그리고 이대로라면 본인이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도 법률가니까 너무 잘 압니다. 이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구속은 피하고 보자는 건데 제가 보기로는 나는 첫 단추부터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백인동 사건이 그 불거지고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본인이 나는 내가 만약에 이재명 같으면요. 나는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서를 미리 낸다기보다 하나하나씩 신문에 대해서 다툴 걸 다투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증거 자료를 낼 걸 내고 그리고 내가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그래서 증거를 검찰이 생각하는 증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 의견을 보태놓으면 판사가 제1야당의 대표를 함부로 구속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면 그걸 굳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그대로 지켜줘야지 굳이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을 시켜가지고 정치 탄압이라는 말을 들을 빌미를 주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진술서를 수현장 미리 딱 만들어서 갖다 놓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단식까지 하면서 마치 검찰이 이 자신을 탄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오도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은 화가 나죠. 검찰도 자존심이 상하죠. 이래서 아마 그 법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정도 같으면 나는 영장 발부할 사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그 살아날 길을 스스로 없애버린 것 아니냐. 그 본인이 만에 하나라도 구속이 된다면요. 네. 나는 본인은 다시 정치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가령 그 대장동에 있는 배임죄만 하더라도 무기징역에 가령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남FC의 제3자 뇌물, 그리고 상방울 대북 송금에 걸려와 있는 그 800만 불, 그 중에 300만 불은요. 이게 나는 제3자 뇌물이라기보다 그냥 뇌물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백인동에 있는 배임죄뿐 아니라 가령 토지 용도를 그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나 올린 것은요. 이건 심각한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죄명을 다 합해놓고 보면요. 이건 정말 형량을 낮출 수가 없는 그런 범죄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구속이 된다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물론 본인이 우선 단기간 안에 다시 사회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범죄들, 이런 파렴치 범죄들을 사면 복구를 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과연 검찰의 수사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방류 9일 차가 됐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얘기인데요. 자, 국제원자력기구는 오염수 처리부터 방류에 달하는 단계별로 수집된 안전성 평가 데이터가 모두 정상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우리 당과 정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이도훈 대변인, 대통령의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 개장 이래 처음이다. 제철 맞은 우리 수산물로 오찬을 했고, 자, 대통령은 우럭탕 한 그릇을 비우고 국물 추가까지 했다. 예, 이거 좀 TMI 같은데요. 예. 근데요, 참 저는 놀라운 게 역대 대통령들이 진짜 노량진을 이렇게 안 갔나요? 글쎄요, 제 기억으로도 노량진 수산시장에 역대 대통령이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보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올 만한 그런 장소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특히 대통령 오면 경호팀도 와야 되고 예. 아주 복잡해지는데,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보면 굉장히 좀 서민풍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떻든 제가 이번에 하나 염려하는 것은 참 이게 대한민국이 과연 이게 그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뭐 일사불란하게 보일 정도로 뭉쳐서 나가는 건 좋은데 좀 이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예, 근데 이렇습니다. 이 수산물 좀 많이 먹자는 식으로 아마 대통령께서 오다가 내려간 것 같아요. 이러니까 네. 또 국민의힘 안에 태스크포스 팀이 있고 태스크포스가 있고 그게 팀장이 성일종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정식이 의장했던. 예. 이분 또 앞장을 서고 기업이 SOS를 쳤어요. 뭐 기업이라고 하면 딴 게 아니라 이 외식업이 종사하는 우리나라 빅5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웰스토리 그리고 뭐 아우홈, 신세계푸드 이런 그 빅5가 있단 말이에요. CJ까지 이랬는데 여기 SOS를 치니까 삼성 웰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자 일주일간 수산물로 식단을 딱 짜. 보통 우리가 이 회사에 가보면 일주일치 식단들이 쫙 나와 이미 있는데 뭐 한두 달 전에 나오죠. 네. 한두 달 전에 다 나와가지고 네. 이달에는 이렇습니다. 그거 쫙 예. 나와가지고 굳이 특정 식품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때는 다른 식당에 가서 이용을 할 정도로 네. 그런데 수산물을 쫙 다 바꿔버린 거예요. 우럭, 그 다음에 쫙 바꿔갖고 제가 보기로도 좀 심한 것 아니냐. 그것도 부작용이 또 있을 텐데. 예. 예초에 계획들이 있을 텐데. 부작용이 벌써 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럭 같으면 이번에 폭염 때문에 폐사를 해서 사실 물량이 굉장히 딸리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 가지 대통령부터 지금 우럭탕을 찾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우럭이라는 고기는 광어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우럭을 잘 알지만은 우럭이 일반화된 거는 글쎄 고급 식당에서 일반화된 것은 불과 한 몇 년 안쪽입니다. 그 전에는 우럭은 좀 값싼 고기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럭이 품귀라는 거예요. 지금 우럭이 사실 광어보다 더 비쌉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우럭이 한때는 양식이 안 돼서 비싸다 이랬는데 지금 우럭도 다 양식이에요. 내가 이게 갑자기 수산물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 보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가지고 수산물이 이게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느닷없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일시적 현상인지 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러고 나면 홍보를 예. 하고 이렇게 안심을 하라고 하면 진짜 국민들이,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소비로 진작이 될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과학이 괴담을 이긴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했다. 예. 이러고 나서 이 수산물 구매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신문에 그 다른 기자들이 그런 다 보도 쓴 나왔더라고요. 기사들이에요. 네. 수산물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또 어떤 이 소비자의 말은, 신문에 나온 소비자의 말은 그렇습니다. 방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에 내 가족들이 수산물을 많이 먹이고 싶어서 왔다. 예. 또 어느 마트는 보면은 방류 이전에 비축분을 파는 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선전을 하는 곳이 많아요. 방금 네. 말씀하신 예. 그 선전이. 이건 방류 전에 잡은 고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방류 전에 잡은 물고기니까 네. 이 우럭은 방류 전에 잡은 거고 이 우럭도 방류 전 거다. 그러니까 방류 후에는 그러면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 사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보자면 네.
후쿠시마 이 원전 오염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는 사실은 이 중국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삼중수소는 물론이고 우리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이란 말이에요. 삼중수소만 보면 그런데 지금 일본이나 IAEA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속이지 않는다면 네. 우리가 그 과학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만약에 그 후쿠시마에서 지금 방류하고 있는 오염수 때문에 전 세계 물고기들이 지금 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대로 네네. 방사능에 피폭이 돼가지고 그 핵폐수고 예. 방사능에 피폭이 돼서 전 세계 수산물을 다 못 먹을 정도로 네. 만들어 버린다면 그건 문자 그대로 괴담을 넘어서서 정말 심각한 거죠. 끔찍한 예. 미래가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대처하는 걸 보면 역시 과학이 괴담을 이기고 있다. 이 말씀을 근데 드리겠습니다. 그 마트들이 비축해 놓은 수산물이라는 게 이제 방류 이후의 것들이 나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걱정스럽네요. 저는 원래부터 제가 이 회를 참 자주 즐겨 먹는 네, 건데 네. 요사이 더더욱 열심히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연안업 이 협회 분들이 예. 아주 시위를 할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네, 네. 제가 TV 화면에서 봤어요. 이분들에게는 절실하신 이것이 거죠. 생사가 걸린 문제구나. 네, 네. 얼마나 이 잡힌 고기가 안 팔리고 그거 예. 안 팔리면 가격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속이 타들어가니까 네.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가 뭐 별로 큰 힘은 없지만은 양이면 오늘 저녁 때 네. 다른 것보다는 내가 회를 좀 사서 우리 어머니도 드리고 나도 먹고 예. 하자.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오염수 말씀하셨는데 오염수냐 처리수냐 이 명칭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뭐 중요하긴 일각에서 중요하죠. 얘기를 하니까 정부가 고민해 보겠다고 하다가 거의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바꾸려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오염 처리수가 맞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차라리 뭐 창씨 개명이 떠오르고 청정수라고 해라 비꼬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묘한 게요.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 생일종 그 의원부터 시작해서 제일 앞장섰죠. 오염 처리수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나라 의원이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나왔었잖아요. 일본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공식 용어가 오염수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뭐 예컨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 오염수라고 하니까 오염된 채 그대로 쏟아내는 물로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염 처리수다. 이렇게 바꾸자. 아마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하신 말씀도 그런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오염수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다. 지금 어차피 오염수라고 하든 예. 이 핵폐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성적으로 하는 얘기고. 중국은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예. 예. 그 오염수라고 해도 난 우리 국민들이 그 오해를 네. 하지 않는다. 그 뭐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뭐 오염수지만 그걸 그 정화를 해서 알프스를 통해서 그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 하는 네.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예. 굳이 그걸 오염 처리수라고 해서 꼭 일본을 대변하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뭐 최근 이념 논쟁으로 불거졌죠. 홍범도 장군의 흉상 문제 결국 육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 등의 흉상은 교내 장소를 이전한다고 하고요. 자, 우리 해군 홍범도 함이죠. 박근혜 정부 때 이름이 명명된 함입니다. 이것도 이름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한덕수 총리 얘기도 했습니다. 자, 2023년에 홍 장군이 진짜 벌떡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딴 거는 몰라도요. 네. 이 잠수함이잖아요. 네. 잠수함이든 함정이든 한번 명명된 이름을 예.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이유로 바꾼다는 것은 네. 아마 전 세계 그 해군 사상 네. 없는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도 그렇게 나 있던데 아까 내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완전히 못 찾고 왔는데 네.
일단 배에 한번 이름을 붙이고 명명식이 있고 나면 그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는 않는다.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이름을 얻는 그 이름들은 대부분 그 국가의 공로자 혹은 위인들, 그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 네. 이런 분들인데. 이게 지금 지자체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이리함이 익산함 예.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예. 그렇죠. 이리함, 그 익산함, 예, 맞습니다. 저거에 아까 나왔던데, 저것도 참 외국에서는 거의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홍범도 퇴출 이래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많은 네. 기사들이 떠 있습니다. 네. 홍범도를 퇴출시킨다. 이 박정희 대통령부터 그 서운을 했고, 그리고 솔직히 말했어요. 이 홍범도 장군은 광복이 되기 2년 전에 이미 작고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독립투사인 것은 명백하고, 그렇죠. 독립운동에 앞장을 서서, 근데 함께 그 흉상에 있었던 김좌진 장군, 지청전 장군, 이범석 장군과 함께 이 독립투사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희귀한 네. 공을 세운 것도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흉상을 치운다. 이유가 뭐냐?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다. 그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한 것은 당시에 소련의 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한 일이 아니느냐 이렇게 또 변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탈린의 공산당과 레닌의 공산당은 분명히 다르고 빨치산은 당시 비정규군을 의미한다. 뭐 기자들이 국방부 대변인에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니까 뭐 반론을 못 하던데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그걸 다 읽어봤는데. 네네.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겁니다. 이미 자유시 참변 사건, 네. 이 흑화사변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우리 독립투사들이 그 이제 러시아 영에 우리 그 독립군들을 다 한 모이자. 예.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훈련도 하고 무장 세력을 딱 그 틀을 갖추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국경 넘어서 러시아 땅에 이제 집결을 할 계획을 세우니까 이 러시아 그 볼셰비키 적군들이 이른바 붉은 군대들이 네. 무장 해제해라. 그리고 그 쉽게 말하면 두 손 다 들고 딱 나와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고 그 체포도 많이 됐어요. 아마 860명이 체포가 됐다고 그러죠. 네. 그 860명 체포를 해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위원이 또 하필 홍범도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 수습 과정에서 들어갔을 수는 있다. 그 정도가 예. 이제 학계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자유시 참변, 흑화사변 때 이 러시아 이 볼셰비키 편에 섰다. 네. 그래, 이 사람은, 이 홍범도 장군은 그냥 공산당에 부득이하게 입당을 한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말로 빨갱이였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왜 느닷없이 이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걸고 나왔느냐. 물론 이게 육군사관학교는 한 국가의 군 아카데미입니다. 네네. 이 군의 장교를 키우는 문제가 요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군인 장교 후보생들이 늘 경례를 하는 그런 흉상이 5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공산당 진력이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이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 4조만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기본 평화 통일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산당원인 홍범도 장군에게 매일 경례를 한다는 것은 문제는 있겠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칠하는 걸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 굳이 광복 전에 작고하신 분까지 이렇게 과거를 일일이 다 들춰가지고 끄집어내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왕 이렇게 논란이 됐으니까 예.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따져보자. 나는 이 흑화사변은 잘 모르겠어요. 흑화사변의 진실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내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분이 러시아 공산당에 들어간 것은 그냥 어떤 전략적으로 부득이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이미 공산주의에 경도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일부가 좀 엿보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이신 거죠?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네네. 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한 분하고 내 통화를 하다가 이 문제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문제가 그래도 독립투사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나한테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뭐 자료를 좀 보내줄 테니 충분히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던데. 그래서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굳이 이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네. 그 떼내가지고 독립 그 기념관 쪽으로 아마 독립기념관 쪽으로 갈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할 때는 막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독립투사인 것은 분명한 어른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 나라 군대의 간승이 될 사관학교 후보생들에게 사관학교 학생 생도들에게 이 공산당 출신에게 이 경례를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판단도 난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고 역사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해야 될 텐데 단기간에 이런 문제들이 빵빵 터져 나오는 것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네. 나는 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예. 우리가 가령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로는 골머리가 아파요. 이 생산, 투자, 소비 모든 지표가 다 떨어지고 수출까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굳이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니 안 하는 이런 일로 이 논쟁이 벌어지고 이 사회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하는 게 내가 보기로는 참 못마땅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뉴라이트 역사관이 좀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의 세례를 뒤늦게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수 정부가 아니라 뉴라이트 정부가 아니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유인태 그 선생이 참 유인태 선생은 뭐 저도 몇 차례 함께 방송을 해봅니다만 정말 그 아직까지도 샤프하잖아요.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뉴라이트가 뭡니까? 좌파다 우파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좌파를 하다가 뉴라이트 새로운 우파로 옮겨온 분들이에요. 그게 꽤 오래됐죠. 그 당시가 제가 알기로는 2007, 6, 7, 8년 요 아마 3년 사이에 뉴라이트 운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른바 보수 꼴통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강경 보수 중에 과거에 그때 이 레프트 쪽에 있다가 그 무렵에 라이트 쪽으로 넘어온 분들이 많아요. 소위 사상전향. 김준홍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무슨 교수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현실 정치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과연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박근혜 정부를 그 수사를 하고 사실상 당시의 그 보수 정권을 괴멸시키다시피 한 수사 담당자는 분명하지만은 그분이 과연 레프트에 있느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분의 생각은 처음부터 정치에 뛰어들 그 윤석열 그 기념관에서 연설할 그 연설부터 그 뒤에 나오는 온갖 연설들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온갖 연설들을 보면 아주 일관 있게 이 자유민주주의에 굉장히 충실한 이 라이트 중에서도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뭐 올드 라이트도 아니고 뭐 카런트 라이트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히 그 근래의 이 보수주의 정신에 굉장히 그 정통한 난 그런 우파라 보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늘 강조를 하잖아요. 신보수주의 정도로 보십니까? 신보수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신자유하고 며칠씩에서 또 오해를 하는데 아마 신보수주의라기보다 양이면 신자 대신에 세를 씁시다. 세보수. 나는 그런데 이분을 두고 뉴라이트다. 이렇게 유인태 선생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본인이 갑자기 그 라이트가 되고 싶은 건 아닌지.
알겠습니다. 와,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변호사님 들어야겠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